지금부터 글로벌 미래 포럼 69회 미래 비전 콘서트를 큰 박수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글로벌 미래 포럼이 안녕하세요. 주최하는 2025년 신년 특별 포럼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우리가 정보혁명에 성공을 하면서 세계적인 IT 강국이 되고, 그리고 이제 국민소득도 3만 6천 불을 넘어서면서 일본을 앞질렀습니다. 정말로 다행스럽고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다시 AI 혁명이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AI 혁명의 진행은 과거 산업혁명, 정보혁명과는 달리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고 파급 효과도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챗GPT가 발표된 지 2년여밖에 되지 않았는데 벌써 놀랄 만한 변화가 우리 주변에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으면 우리는 또다시 후진국으로 몰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지금 이 시대에 가장 중요한 것은 하루빨리 국민 모두가 AI 혁명에 동참하고 받아들이고 이해를 해서 우리가 AI를 가장 편하게, 가장 효과적으로 쓸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가 IT 혁명을 해나가는 과정에서는 주부 200만 교육 계획 또는 전 병사들의 IT 교육,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우리나라가 IT 강국이 되었습니다. 이제 오늘의 교육을 시작으로 전 국민이 AI 교육에 동참을 하고 AI 전문가가 돼서 우리나라가 하루빨리 선진국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좋은 포럼을 마련을 해주신 우리 소재학 교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 AI 시대 챗 GPT를 넘어 딥시크와 미래 모델까지입니다. 딥시크는 AI 기술을 저렴하게 제공하고 다양한 애플리케이션을 쉽게 통합할 수 있는 강력한 AI API를 통해 혁신적인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AI API는 개발자들이 복잡한 알고리즘을 직접 개발하지 않고 음성, 이미지 등으로 손쉽게 추가할 수 있게 도와줘 AI 시장에서 새로운 경쟁력을 도입하며 많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딥시크의 개인정보 보호와 보안 문제로 인해 사용이 제한되고 검토가 필요한 것이 실정입니다. 이 내용에 대해 오늘 특강해 주실 오늘의 주인공 소윤지 선임위원님을 잠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 소윤지 선임위원님은 서울대학교에서 파이센 자료교조 및 알고리즘 강좌를 맡고 있습니다. 서울대학교 인공지능대학원에서 AI 학자로도 활동 중이십니다. 2024년 산업통상자원부 주간 AI 프롬프트 경진대회에서 734팀 중에 당당히 1위를 차지하며 그 탁월한 역량을 인정받았습니다. 또한 글로벌 미래포럼 인공지능위원회 선임위원으로 활동하며 인공지능의 발전에 기여하고 있고 AI 관련 특허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AI 스타트업에서 전문 연구원으로 활동한 경험도 있습니다. 소윤지 선임위원님은 이렇게 다양한 경험과 깊이 있는 전문 지식을 바탕으로 오늘 여러분들께 많은 영감과 통찰을 제공해 주실 것입니다. 특히 AI 시대 챗 GPT를 넘어 딥시크와 미래 모델까지라는 주제로 여러분께 더욱 흥미롭고 유익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 GPT에서 딥시크까지 AI 언어 모델 시대의 활용 전략에 대해 전달드리게 된 소현지 선임위원입니다. 지금 제가 PPT를 공유드리고 있는데 혹시 PPT 잘 보이시고 제 음성 잘 들리실까요? 네, 잘 보이고 잘 들립니다. 그러면 이어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저희 제목은 방금 전달드린 바와 같고요. 방금 이제 사회자님께서 소개를 너무 잘 해주셔서 제가 추가로 말씀드릴 내용은 크게 없는 것 같고요. 이제 말씀해주신 대로 저는 현재 서울대학교에서 인공지능을 연구하고 있고,
관련된 스타트업에서 또 연구를 진행한 경험도 있고, 또 학생들을 대상으로 이 인공지능을 만들기 위해 필요한 그런 프로그래밍이라는 것들을 가르치고 있는 입장이어서 조금 다양한 입장과 다양한 각도에서 피부로 느끼게 되는 AI와 활용법이 어떻게 되는지를 좀 다각도로 전달드리고자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최근에 딥시크 쇼크라는 것이 꽤나 많은 기사에서 등장을 했었는데요. 아마 기사를 보신 분들께서 대부분이실 것 같은데요. 이번 연휴에 저희가 설 연휴를 보내는 중에 매일 이렇게 딥시크 쇼크라는 기사가 쏟아졌었죠. 그래서 이 딥시크 쇼크가 무엇이냐? 스푸트니크 쇼크에 견줄 정도로 AI 혁명의 새로운 전환점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래서 오늘 이 강연에서는 이제 GPT와 조금 친숙해지려고 하는데 이 딥시크라는 아주 무서운 친구가 나타나서 조금 긴장하셨을 분들을 위해 이 GPT와 딥시크를 간단히 전달드리고자 합니다. 네, 그래서 세미나의 목차는 저희 포스터에 나와 있었던 것과 동일한데요. GPT 이전과 이후에 AI가 어떻게 변화했는지, 그리고 이 딥시크 쇼크라는 것을 불러온 딥시크는 과연 무엇인지를 전달드리며 1부를 마치고자 하고, 또 이어서 2부에서는 GPT와 딥시크를 활용하는 방법은 어떻게 되는가, 또 나만의 챗GPT, 나의 개인 비서를 만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해 전달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래에 오늘의 목표를 써두었는데요. 오늘 좀 2시간이 채 되지 않는 시간 동안 여러분과 이렇게 세미나를 진행하며 이 청중분들께 GPT와 딥시크의 잠재력과 한계를 명확히 알고 나만의 AI 비서를 만드는 실전 전략을 익히실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오늘 저의 목표로 가져가고 있습니다. 참고하셔서 오늘 따라와 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그 강의 자료에 대한 문의를 많이 주셨는데 이 오늘 사용되는 자료는 강연이 끝난 후 저희 단톡방을 통해 공유드릴 예정이니 지금은 뭐 강의 자료를 필기하시거나 하기보다는 가볍게 좀 따라와 주시는데 집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첫 번째 항목은 GPT 이전과 이후입니다. 네, GPT 이전과 이후라고 했는데요. 물론 GPT 이전에도 몇십 년간 AI가 있었지만 GPT가 나오기 직전에 인공지능 AI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예전에 그 AI를 연구하던 사람들은 뭐 번역을 잘해주는 AI를 만들기 위해서 여러 고민을 했습니다. 번역이라는 건 저희 보시는 예시와 같이 I go to school이라는 영어를 입력받으면 나는 학교에 간다와 같은 한국어를 만들어주는 AI 모델이겠죠. 그래서 이 I go to school을 보고 나는 학교에 간다라는 한국어를 만드는 이 번역 AI를 개발하고자 수많은 연구자들이 고민을 했습니다. 고민 결과 이 연구자들은 AI를 공부시켜야 한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요즘 말로는 AI를 학습시킨다, 훈련시킨다라고도 하는데요. 인간으로 비교를 해서 설명을 해도 영어를 한 번도 접해본 아이에게 I go to school이 한국어로 뭐야? 라고 물어보면 아이는 어리둥절해질 수밖에 없겠죠. AI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AI에게 I go to school이라는 건 한국어로 나는 학교에 간다라는 뜻이야 라는 이 문장을 학습시켜주게 됩니다. 또한 더 나아가서 마치 인간처럼 이 번역을 잘 해주는 인공지능을 만들기 위해서는 아주 많은 데이터로 학습시키게 됩니다. 이때 제가 데이터라는 말을 활용했는데요. 이 데이터라는 것은 바로 인공지능이 학습하는 자료다라고 생각할 수 있게 됩니다. 최근 뉴스 같은 것을 보시면 인공지능 시대가 되며 데이터 전쟁이 거세졌다 등등의 말을 많이 하는데요. 조금 어려워 보이지만 쉽게 말씀드리면 인공지능이 공부할 수 있는 자료다 정도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고요. 그래서 번역을 하는 AI를 만들기 위해 I go to school은 나는 학교에 간다라는 뜻이고 I like apple은 나는 사과를 좋아한다라는 뜻이야 라고 하며 10개, 100개, 1000개 수많은 문장들을 학습시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번역을 잘하는 AI를 만들게 되었고요. 이러한 연구자들은 이
번역을 만든 것에 기세에 힘입어서 그렇다면 여러 가지 일들을 잘 해주는 AI를 만들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무슨 말씀이냐고 하면 번역을 잘하는 AI도 있겠지만 나 대신 책을 읽고 요약을 해주는 AI도 생길 수 있을 거고 혹은 내가 어려워하는 개념에 대해 질문하면 답변해주는 AI도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밝혀진 내용을 토대로 번역을 잘하는 AI를 만들기 위해서는 번역 데이터를 아주 많이 1000개, 10,000개 모아서 번역 AI를 만들어내고요. 요약을 잘하는 AI를 만들기 위해서는 요약 데이터를 1000개, 10,000개 모아서 요약 AI를 만들어주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하나의 작업을 잘 수행하는 전문가 AI를 만들어내는 능력을 인간이 가지게 되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설명해서 약간 눈치를 채셨을까요? 이 AI들은 지금 얼핏 보기에는 조금 똑똑해 보이죠? 번역도 잘하는 AI가 있고 요약도 잘하는 AI가 있고 하니까요. 그런데 번역을 잘하는 AI는 번역만을 공부했기 때문에 요약에는 전혀 소질이 없습니다. 또 요약을 잘하는 AI는 요약만 했기 때문에 번역에는 혹은 질문 답변에는 전혀 소질이 없습니다. 이게 무슨 문제냐라고 생각을 해본다면 저희가 뭐 인터넷을 하다 보면 영어로 된 긴 문장을 번역하고도 싶고 다시 요약했다가 그걸 또 번역하고 싶고 이렇게 여러 가지 작업을 동시에 혹은 번갈아 가며 수행하고 싶은 경우가 많은데요. 이렇게 하나의 AI가 하나의 일만을 잘 수행하게 된다면 저희가 번역을 하고 싶을 때는 번역 AI를 힘들게 찾아서 번역을 하고 다시 그 번역 AI한테 받아온 값을 들고 요약 AI를 찾아가서 요약해줘 해야 하고 또 궁금한 게 생기면 그 데이터를 가지고 질문 답변 AI를 찾아가서 물어봐야 하고 이 과정은 아주 비효율적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의 AI가 여러 가지 일을 모두 해줄 수는 없을까라는 거죠. 즉, 하나의 AI가 번역도 해주고, 요약도 해주고, 질문 답변도 해주고, 이 외에 모든 일도 해줄 수는 없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생각 끝에 연구자들은 다음을 밝혀내게 됩니다. 생각해보니까 번역이랑 요약이랑 뭐 질문 답변이랑 이런 것들이 서로 되게 달라 보이지만 결국 모두 언어라는 공통점이 있네? 라는 것이죠. 즉, 번역을 열심히 해, 요약을 열심히 해, 이렇게 일에 집중하지 말고 AI에게 언어라는 것을 공부시키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인간도 그렇죠. 사실 저희가 뭐 번역만 10시간씩 훈련하는 그런 사람은 없고 요약만 10시간씩 훈련하는 사람은 없지 않습니까? 그래도 저희는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수많은 언어를 학습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번역도 요약도 능력을 갖게 된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인간처럼 언어 자체를 한번 학습시켜보자 라는 아이디어가 떠오르게 됩니다. 이 아이디어를 실현하기 위해서, 즉, 인공지능 모델에게 언어라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아까 제가 나는 학교에 간다라는 문장을 보여드렸었는데요. 이렇게 이 문장에서 빈칸을 뚫어놓고 빈칸 채우기를 통해 AI를 학습하게 됩니다. 무슨 말이냐고 하면 나는 학교에까지 AI에게 보여주고 이 뒤에 뭐가 올지 맞춰봐 라고 명령을 줍니다. 그러면 AI가 여러 고민을 하겠죠. 나는 학교에 먹다? 나는 학교에 잔다? 나는 학교에 간다? 이렇게 학습을 하다 보면 나는 학교에 뒤에는 간다라는 말이 자연스럽구나 라는 이 정보를 습득하게 됩니다. 이렇게 수없이 많은 문장들에 대해서 빈칸 채우기, 즉 이어 말하기를 학습하게 되고 이 AI 연구자들은 많은 문장의 빈칸 채우기를 학습하면 AI가 결국 언어를 이해하게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오픈 AI라는 회사가 등장합니다. 오픈 AI는 아마 잘 알고 계시는 GPT를 만든 회사이죠. 이 오픈 AI는 오케이, 이제 언어를 학습시키는 게 좋겠다는 건 알았는데 그러면 우리 인간은 뭐 80년, 100년 동안 언어를 학습해서 꽤 높은 수준의 지능을 달성하지 않느냐? 그렇다면 기계가
인간이 80년, 100년 동안 모아도 모으지 못할 양의 문장을 모두 학습하면 인간보다 똑똑해질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존재하는 거의 모든 문장을 인공지능에게 학습시켜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죠. 이 학습이라는 것은 앞에서 보여드렸던 것처럼 문장을 주고 빈칸 채우기를 진행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저희가 번역 AI를 만들기 위해 사용했던 번역 데이터나 요약 AI를 만들기 위해 사용했던 요약 데이터뿐만 아니라 세상에 존재하는 인터넷에서 가져올 수 있는 거의 모든 데이터를 수집하게 됩니다. 그 속에는 뉴스 기사도 있을 것이고요. 혹은 유명한 책들도 있을 것이고요. 인터넷에서 사용자들이 남긴 게시판의 글, 뭐 네이버 지식인 이런 글들도 있을 것이고요. 다양한 블로그의 글들도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세상에 존재하는 거의 모든 문장을 가져와서 아주 멋진 인공지능을 공부시키게 됩니다. 그렇게 나온 것이 바로 이 GPT입니다. 이 GPT는 바꿔 말하면 1번, 언어라는 것 자체를 잘하는 인공지능입니다. 2번, 이 언어를 학습하기 위해서 세상에 존재하는 대부분의 문장을 학습한 AI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GPT는 한두 가지 작업이 아니라 인간이 하는 수준의 거의 모든 작업들을 수행할 수 있게 됩니다. 번역, 요약은 물론이고요. 메일이 들어오면 이게 스팸인지 아닌지, 뭐 이 데이터는 좋은 데이터인지 아닌지 등등 여러 인간들이 수행할 수 있는 다양한 작업들을 GPT라는 것이 수행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GPT라는 것, 아까 제가 이어 말하기, 빈칸 채우기를 공부한다고 했죠? 그래서 사실 이 GPT는 이어 말하기를 열심히 공부한 앵무새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바꿔 말해서 이 친구는 이어 말하기만 잘하는 친구이기 때문에 I go to school을 한국어로 번역하면 이라는 문장을 보게 되면 뒤에 말을 이어 말해야 하기 때문에 한국어로 번역하면 뭐, 나는 학교에 간다 이죠? 라는 식으로 번역을 수행해 줄 수가 있게 되죠. 그러나 인간은 이런 식으로 얘기하지 않습니다. 인간은 AI에게 네가 이어 말할 수 있도록 자, I go to school을 한국어로 번역하면 이렇게 얘기하지 않죠. I go to school을 한국어로 번역해 줘. 이러면서 명령, 요청 등의 말투를 사용하게 되는데요. 이 기존의 GPT라는 것은 이어 말하기를 열심히 공부한 앵무새이기 때문에 한국어로 번역해줘 뒤에 이어 말하기를 하면 한국어로 번역해줘. 왜냐면 나는 한국인이라 영어가 어려워. 와 같이 말이 되는 그럴싸한 말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대화를 통해 사용자가 원하는 응답을 만들어내는 능력이 부족한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챗 GPT가 등장합니다. 이 챗 GPT는 이어 말하기만을 열심히 공부했던 앵무새한테 사람들이랑 대화하는 법을 조금 더 알려준 앵무새입니다. 그래서 방금 그 앵무새가 조금 더 사람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답변을 할 수 있게 이렇게 가공된 것이 바로 챗 GPT라고 할 수 있고요. 저희가 최근에 말하는 무슨 GPT 모델이 새로 나왔네, GPT 뭐가 나왔네라고 할 때는 다 대부분 이 챗 GPT를 의미하는 거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제가 방금 이 GPT라는 것이 세상에 존재하는 거의 모든 문장을 학습했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거의 모든 문장을 학습한다라는 말을 세 가지로 풀어서 설명해 보면요. 첫 번째로 수많은 학습 자료가 필요합니다. 이것을 저희는 데이터라고 한다고 했죠. 이 수많은 학습 자료인 데이터가 필요하고요. 이 데이터를 감당할 수 있는 큰 모델이 필요합니다. 이 큰 모델이라는 게 직관적으로는 이해가 안 가실 수도 있는데요. 쉽게 생각하시면 뉴런이나 뇌세포를 떠올리시면 됩니다. 뉴런이나 뇌세포가 적은 사람에게 뭐 서울대 도서관에 있는 모든 자료를 준다고 해서 그분이 천재가 되기는 어렵겠죠. 아무리 많은 자료가 있어도 그것을 기억할 수 있는, 그것을 이해할 수 있는 뇌세포가 부족하기 때문에요. 반면 뇌세포가 매우 많고 아주 좋은 사람에게는 서울대 도서관의 모든 자료를 준다면 정말 천재를 저희가 만들어낼 수도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수많은 데이터, 세상에 존재하는 거의 모든 문장을 학습하기 위해서는
아주 큰 인공지능 모델이 필요하게 됩니다. 또한 이 인공지능 모델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공부를 할 수 있는 힘이 필요합니다. 사람은 공부를 하기 위해서 뭐 밥을 먹고 앉아서 힘을 내고 하지만 이 인공지능이라는 것은 컴퓨터에서 무언가 동작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인공지능이 공부를 하기 위해서는 컴퓨터라는 것이 필요하고 그 중에서도 가장 화제가 되는 그래픽 카드, GPU, 뭐 엔비디아로 대표되죠. 이런 컴퓨터의 장치가 필요합니다. 네, 그러면서 심지어 이 오픈 AI가 AI의 법칙을 밝혀내게 되었습니다. 이 스케일링 로우라고 규모의 법칙이라고 하는데요. 앞에서 인공지능 모델을 학습하기 위해서 학습 자료도 필요하고 뇌세포도 많이 필요하고 좋은 컴퓨터가 필요해 라고 얘기를 했었는데요. 이 데이터가 많아지고 뇌세포가 많아지고 컴퓨터가 좋아질수록 더 인공지능 모델이 똑똑해진다라는 법칙을 밝혀내게 됩니다. 즉, 바꿔 말하면 더 많은 자본이 들어갈수록 인공지능이 똑똑해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GPT가 등장하면 인공지능 연구는 이제 학교나 스타트업이 할 수 있는 연구가 아니구나. 이것은 바로 빅테크, 아주 큰 돈 많은 기업의 몫이구나. 라는 여론이 형성되었습니다. 이게 조금 직관적으로 와닿지 않으실 것 같아서 전달을 드리면 GPT가 나오기 직전에 제가 연구를 수행하고 있었는데 당시 저희 연구실에서 아주 큰 마음을 먹고 정말 비싼 무려 2천만 원짜리 컴퓨터를 구매했습니다. 2천만 원짜리 컴퓨터를 구매하고 당시에 가장 큰 인공지능, 가장 똑똑한 인공지능을 제가 공부를 시켰는데요. 그 2천만 원짜리 컴퓨터로 그 인공지능 모델을 공부시킬 때 한 번 공부시키는데 10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역시 그래도 이렇게 좋은 컴퓨터가 있으니까 이런 똑똑한 인공지능도 공부를 시킬 수가 있네 하면서 감탄했었는데요. 그 직후 GPT가 나오니 제가 공부시켰던 그 똑똑한 모델보다 딱 1000배 이상 큰 모델이라고 밝혀졌습니다. 그러면 제가 10시간을 공부시켰는데 GPT 같은 크기의 모델을 공부시키려면 10시간에 1000배가 필요한 거고 거기서 또 저는 제가 가지고 있는 작은 자료로만 공부를 시켰는데 GPT처럼 세상에 있는 모든 자료를 다 보게 하려면 아주 천문학적인 시간과 돈이 들겠죠. 그래서 이 GPT의 등장과 동시에 인공지능 연구라는 것은 돈이 있어야 할 수 있는 것이다. 대기업만이 할 수 있는 것이다. 라는 기조가 형성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GPT 이후 현재의 인공지능은요. 아까 GPT 같은 친구들은 언어를 이해하는 AI 모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따라서 언어 모델이다라고 불리우는데요. 이 GPT 이후부터는 그냥 언어 모델이 아닌 거대 언어 모델이라는 것이 인공지능 분야의 정론이 되었습니다. 즉, GPT-3 처음 나왔을 때 아주 어마어마하게 컸지만 여기 제가 첨부드린 이미지를 보시면 두 번째 위치에 있습니다. 이것도 이미 예전 제가 사용하던 모델보다 1000배 이상 큰 모델인데요. 시간이 흐르면서 이 GPT-3보다 더 크고, 더 크고, 더 크고, 더 큰 모델이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가장 오른쪽에 있는 GPT-4와 왼쪽에서 두 번째에 있는 GPT-3의 크기 차이가 눈으로만 봐도 굉장히 어마어마해 보이죠? 이렇게 인공지능 연구는 거대 언어 모델을 만드는 시대로 접어들었습니다. 이 거대 언어 모델의 흐름 속에서 또 다른 주목할 만한 요소가 있었는데요. 이 거대 언어 모델, 이 인공지능 연구 분야에서는 사실 GPT 이전까지는 모든 정보를 공유하는 것이 매우 일반적이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고 하면 이 인공지능을 만들기 위해 필요했던 설계도, 내가 만든 인공지능의 완성품, 그리고 그 과정에서 내가 겪었던 시행착오나 비결 등등을 모든 연구자가 전 세계인에게 공유하는 문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서울대학교 연구자가 이런 걸 공유하면 어느 날 뭐 하버드의 연구자가 그걸 기반으로 또 발전시켜서 공유하고 그러면 스탠포드의 연구자가 그 발전된 것을 가져와서 더 발전시켜서 공유하고
이렇게 자신의 모든 것을 공유하며 서로서로 협업하며 성장하는 것이 바로 인공지능 연구의 문화였는데요. 그러나 최초로 이 오픈 AI라는 회사가 오픈이라는 이름에 걸맞지 않게 본인들의 모든 비결을 비공개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만들었는지, 얼마나 오랫동안 공부시켰는지, 공부할 때 어떤 자료를 썼는지, 이 모든 것들을 비공개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아래에 보시면 챗GPT는 아무것도 공개하지 않을 거야 라고 써놨죠. 아무것도 공개하지 않는 이런 모델들이, 인공지능들이 등장하게 되고요. 반면 이에 맞서 싸우기 위해 다른 기업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이렇게 오픈 AI가 자신들의 비결을 걸어 잠그고 수많은 자본을 토대로 성장을 하고 있으니 대부분의 기업이나 연구소들은 이것을 따라잡기가 매우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메타라고 불리우는 저희 옛날에 그 페이스북 회사죠. 페이스북 회사에서 다시 우리 원래 인공지능 세계로 돌려놓자. 우리는 우리의 연구 결과물을 공유할 테니 다 같이 협업해서 성장하자라고 주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신의 것들을 비공개하는 진영과 자신의 것들을 공개하는 진영이 서로 대립하며 발전을 해오게 됩니다. 이 발전은 어떤 식으로 진행되느냐? 비공개 언어 모델이라는 것은 GPT로 대표되는 언어 모델입니다. 제가 이 GPT를 빨간색 선으로 표시해 놨는데요. 이게 무엇을 의미하냐고 하면 GPT는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똑똑해집니다. 조금씩 점진적으로 똑똑해지다가 무언가 획기적인 것을 발견하면 한번 점프를 하며 획기적으로 똑똑해지게 됩니다. 그리고 나면 또 당분간은 조금씩 똑똑해지다가 또 시간이 흐르면 다시 획기적 발전을 해서 점프를 해서 똑똑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제가 마치 계단처럼 빨간색의 그래프를 그려놨죠. 이게 바로 GPT, 비공개 언어 모델들의 발전인데요. 반면 공개된 언어 모델들은 GPT처럼 돈이 많진 않습니다. GPT처럼 좋은 연구자를 많이 확보하기도 조금은 어렵습니다. 그래도 모든 걸 공개하고 협업하며 전 세계인이 같이 성장하기 때문에 겨우겨우 따라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빨간색 선이 올라가면서 빨간색 GPT가 이렇게 조금씩 달려갈 때 파란색 공개 모델들도 이 성능을 조금씩 따라가게 됩니다. 그러다가 GPT가 한번 도약을 하게 되면 그동안 잠깐 이제 맥을 추리지 못하다가 어느 순간 또 그것을 따라잡습니다. 그러다 보면 이 오픈 모델이라는 것들이 공개된 모델들이 GPT를 가끔은 따라잡기도 하지만 조금 앞서기도 하고 뭐 조금 못 따라잡기도 하지만 앞서기도 하고 이렇게 엎치락 뒤치락을 하면서 발전해오고 있습니다. 이것이 저희의 최근의 인공지능 모델들의 추세입니다. 그런데 보시면 제가 우측 상단에 동그라미를 하나 쳐둔 부분이 있어요. 이게 보이실 것 같은데 이 점선으로 동그라미를 쳐놨죠. 이게 뭐였냐면 딥시크가 나오기 직전의 상황이었습니다. 빨간색 오픈 AI GPT가 또 한 번 새로운 도약을 했어요. 근데 제가 말씀드렸죠. 이 GPT가 도약을 하면 다른 모델들, 다른 회사들은 이걸 따라오는데 시간이 조금은 걸린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그 시간이 조금은 오래 걸리는 중이었어요. 이전까지는 GPT가 우리 이렇게 놀라운 거 발견했다 해도 다른 회사들이 뭐 한 달, 두 달, 세 달 정도면 금방금방 따라올 수 있었는데 저, 저 도약이 9월에 등장했는데도 10월, 11월, 12월이 돼도 다른 회사들이 따라잡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도약이 뭔데? 라고 하시면 이 GPT-5.1이라는 모델입니다. 이게 가끔 기사에서 보시면 01인지 5L인지 조금 헷갈리실 수 있는데 저희는 이거를 영어 5의 숫자 1, 5.1이라고 읽고요. 그래서 GPT가 작년 9월에 5.1이라는 새로운 자기들의 인공지능을 발표했습니다. 이 5.1은 반응하기 전 사용자가 질문했을 때 그냥 대답을 뱉는 게 아니라 생각하는데 많은 시간을 쓰는 똑똑한 인공지능 모델입니다. 바꿔 말하면 사용자가 질문을 하면 답을 조금 느리게 줍니다. 그렇지만 체계적으로 사고하는 인공지능입니다.
그렇다면 이 인공지능은 논리적 사고가 필요한 작업에 적절하겠죠. 예를 들면 수학 문제를 풀어줘라고 했을 때 그냥 바로 대답해서 틀린 답을 내뱉는 것보다 수학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일단 이 문제가 어떤 유형에 해당되는지를 분석해야 되고 문제를 분해해야 되고 문제를 분해했으면 순서대로 풀어야 되고 이런 식으로 이 생각을 한번 거치는 게 필수적이겠죠.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하는 추론을 하는 모델이라고 해서 이 O1을 추론 모델이라고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밑에 예시를 작성해 두었는데요. 예를 들어 상식 질문 대 수학 문제 풀이. 상식 질문 같은 건 사실 저희의 기존 GPT도 충분히 수행할 수 있지만 이 수학 문제 풀이 같은 건 이런 O1 같은 똑똑한 추론 모델이 더 잘 풀어낼 수 있을 것이고요. 아래에 여행 회화 번역. 여행 회화 같이 조금 단순한 것들을 번역하는 것. 이거 얼마예요? 너무 비싸요. 화장실이 어디예요? 이런 쉬운 것들을 번역할 때는 옛날 버전의 GPT가 충분히 수행을 할 수 있지만 전문 지식이 필요한 논문 같은 건 조금 오래 걸리더라도 생각을 많이 하는 인공지능 모델에게 시키는 것이 좋겠죠? 아무튼 이러한 O1 모델이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O1 모델이 얼마나 대단하길래 다들 따라잡지 못했냐라고 하면요. 이 밑에 보시는 파란색 선은 IQ를 나타내는데요. 인간의 평균 IQ는 100이라고 알려져 있죠. 그래서 여기 아주 높은 사람들, 120, 130 되는 사람들 조금 있고, 뭐 80, 70, 50 되는 사람들, 뭐 조금 낮은 분들이 이렇게 좀 계신데요. 기존의 모델들은 여기 보시면 왼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즉, 아무리 똑똑해 보였어도 사실은 인간의 평균 IQ보다는 낮은 IQ를 가지고 있었죠. 그런데 이 새로 등장한 O1 모델, 추론 모델이라고 했어요. 이 추론 모델은 무려 인간의 평균도 아닌, 평균보다 10 높은 110도 아닌, 무려 120의 IQ를 가지게 됩니다. 이 120의 IQ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수능 국어를 풀게 해봤더니 수능 국어에서 1등급을 받아버리고 아주 지금까지의 AI와는 다른 성능을 보이게 됩니다. 웬만한 박사급이 알아야 하는 지식 같은 것도 충분히 풀어낼 수 있다고 하고요. 그래서 이 차이가 어마어마했기 때문에 이 O1이 나온 당시에 다른 모든 회사들의 비상사태가 걸렸습니다. 이제 다음 단계로 가려면 우리도 GPT의 저 O1이라는 녀석처럼 추론을 해야겠다라는 건 모두가 동일하게 생각을 하는데요. 근데 어떻게? 이걸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왜냐? 오픈 AI는 아까 말씀드렸듯 자신들의 비결을 꽁꽁 숨기는 회사잖아요. 꽁꽁 숨기는 회사가 갑자기 지금까지 공부시키던 거, 우리 언어 이어 맞추기만 하고 있었는데, 추론이라는 걸 더 해버렸대요. 그 어떻게 했는데? 물어봐도 알려주질 않습니다. 그러니 수많은 회사들이 아주 여기서 고생을 하게 됩니다. 이 성능을 따라잡지는 못하고 추론을 위해 이런저런 시도는 하지만 이게 몇 달째 격차가 좁혀지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GPT 5원의 내용이었고요. 그래서 이제 딥시크 쇼크, 딥시크란 무엇인가가 이어서 등장하게 됩니다.